중장기 학술 정책에 관해서 지금 이제 처음에 학술의 개념에서부터 학과 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전체 6곡지로 나누어서 현재의 그 상황을 진단하고 또 유럽과 또 미국, 일본의 이제 학술 정책 이것을 잘 분석하시고 우리에게 좀 와닿는 그 예를 많이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결국 균형인 것 같습니다. 모두의 그 학과 술의 균형,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후에 이어지는 실용과 본 학문, 기초 학문 이런 부분의 본령에 대한 또 균형, 그리고 교육과 학술에 대한 균형, 여러 가지, 또 연구의 자율성과 책무성, 이것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구체적인 정책 추진 전략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3회 동안 다루었던 그 학술 정책에 관한 법제라든지 기구, 예산 이런 부분을 거의 그 총괄해서 다 넣어서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토론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안내한 것처럼 그 여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신문에서 과학학술팀장을 맡고 계시는 김재호 기자님께서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기사도 쓰시고 또 관여를 많이 하셔서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재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제가 또 공부를 좀 한 분야가 사실은 이제 수학을 이제 학교에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양쪽을 좀 작게나마 좀 경험을 한 게 있고요. 그 사회생활도 과학기술 기관에서 일을 했던 그런 경험들, 현재는 또 학술 정책에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담당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양쪽의 어떤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듣는 차원에서 제가 좀 토론을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 교수님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 교수님 발표에서 제가 좀 주목을 한 거는 학술의 존재 방식, 그 다음에 개방성, 다양성, 사회적인 영향, 사회적인 적용,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술 정책에 관련해서 뭐 법 개정이라든가 뭐 기초학술 기본법 같은 것들을 새로 제정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인문사회 혹은 학술 정책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포함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사회적으로 응용이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라는 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 현재 지금 학술진흥법을 보니까 그 학술 성과 활용에 대한 부분이 16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피상적이고 좀 약간 폐쇄적인 느낌도 좀 나는, 뭐 그냥 연구 성과를 뭐 활용을 뭐 지원을 한다, 뭐 활용을 해야 된다, 뭐 그 정도 수준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의 대중화라든가 과학 문화 확산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마련을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성과가 국민에게 이제 확산되는데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학술진흥법을 개정을 하거나 기초학술 기본법 관련해서 제정을 할 때도 어떤 그 인문사회 혹은 문화예술 그런 학술의 존재 방식, 개방성, 그런 사회적 영향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예산을 통해서 그런 학술 문화가 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현재 지금 기초학술 기본법 보면 이제 제4조의 인문복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눈에 띄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인문복지권을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식도 결국은 학술 문화의 확산이 아닐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지지라든가 동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술 문화가 확산이 되면 국민들이 더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예산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예산을 어디서 확보를 하겠느냐? 현재 지금 기초학술기본법에서는 이제 관련된 기금, 학술진흥기금을 이제 18조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과 비슷하게 과학기술진흥기금이라든가 복공기금을 통해 가지고 여러 과학 관련된 기관들이 사실은 이 기금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초학술진흥기금을 통해서 많이 된다라고 하면 인문 학술 정책들이 많이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건 좀 세부적으로 더 아마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파이는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럼 새로운 기금을 끌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뭐 어떤 다른 방식의 루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전체 파이가 또 정해지면 그걸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사실은 예산을 다른 쪽에서 가져오는 방법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겠는가. 국민들의 어떤 동의라든가 인식의 차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그래서 학술 정책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건 이제 스스로에게도 사실은 되물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배분과 운영의 방식에서의 비효율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전체 파이에서 형평성을 갖춘 배분의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기구의 필요성,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예산과 권한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기구가 생겼을 때 또 다른 어떤 관료화된 어떤 기구로 전락을 하면은 당연히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 다양한 분야, 뭐 인문사회 관련 기구라고 하더라도 과학기술계 인사도 필요할 것 같고, 산업계, 뭐 시민단체, 뭐 일반인 다 포함을 해서 균형감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기구들을 좀 확장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연구재단 같은 경우도 학술진흥재단하고 과학재단이 합쳐서 사실은 연구재단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물론 이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김재호 기자님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앞부분에서 이제 학술진흥법이 개정이나 기초학술기본법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일단 그 확산을 위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토론에도 같이 나온 것인데, 결국은 연구윤리나 연구부정에 대한 이런, 지금 이제 연구자가 아니시고 이 지금 언론계에서 나오셔서 이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인가, 우리 연구자들이 새겨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의 기구를 어떻게 또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랑 또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나 이런 것은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면밀한 이런 고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여기에 그 발제자나 또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이 순차적으로 토론이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단장을 맡고 계신 윤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장을 맡고 있는 윤비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래의 학술 진흥을 위해서, 특히 인문사회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에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그리고 또 연구비의 집행, 그리고 또 연구진흥 정책의 기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발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 과제를 평가하는 기관에서 주로 있다 보니까 다소 부분적으로는 이 연구 과제에 대한 어떤 제 나름의 비판적인 평가나 시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기적 학술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 특히 고등교육 정책과 함께 이러한 장기적 학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씀, 이 두 가지는 저로서는 그야말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밖에 없는 말씀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쭉 느낀 바이지만 현재 그 고등학술 정책,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학술 정책을 전문적으로 특히 인문사회 연구 분야에서 담당하고 또 그 점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자원이 매우 적고, 또 그와 관련해서 관과 학계의 어떤 다리가 되는 기관들 자체가 현재 굉장히 협소한 상황에서 이런 제안은 매우 반갑다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산업화적인 학술 정책, 산업화 시대의 학술 정책을 벗어나서 좀 다음 시대로 나가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산업화 시대의 학술 정책의 폐해는 첫 번째는 일단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당장 돈이 되는 것에 매달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구호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떤 정부 정책을 만들 때도 그렇지만은 어떤 구호를 내세우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달리자는 거죠. 그렇게 달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우리가 군대나 학교 체육 시간에 뺑뺑이를 돌아보면 알지만 맨 앞에 잘 달리는 사람은 잘 달리는데 뒤에 따라온 사람은 뒤떨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지난 1년여 동안에 각 대학들의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학술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현재는 한국 사회의 학술 정책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데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바른 학술 정책을 세우고자 한다면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개방성, 융복합성, 또 사회적 포용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이것을 담을 기관들의 현황이 현재 어떠한가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여러 대학들을 다니면서 직접 학장님들과 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학교에는 연락을 드리면 한국연구재단이 뭐 하는 기관입니까?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났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연구정책 우리는 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 채우는 게 너무 급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건 겁니다. 10년 전에 학술 정책과 지금의 학술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연구비를 더 많이 받아와도요, 그 연구비를 쓸 사람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대학 간의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지역과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대학의 규모에 따른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러한 학술 생태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이것은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그랬듯이 이 방향으로 달려봅시다, 그 방향으로 모두 달리는 결과밖에 안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빅피쉬들밖에 없습니다. 큰 물고기 살아남지만 작은 물고기들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미래에 추구해야 될 학술 정책 방향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아마 이 부분에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점에서도 좀 더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제가 생태계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에 많은 학술 정책에 대한 제안서들을 읽어봤지만 가장 눈에 띄는 문제가 바로 이 생태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물고기도 생태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갖다 놓으면 죽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상어도 민물에 갖다 놓으면 죽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 우리 학술 정책이 실패했느냐 하면 외국의 사례들을 놓고 벤치마킹이라는 이름하에서 그대로 조직이나 체계만 베껴와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고 집어넣었지요. 지금 왜 사회 학술 정책이 학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 거기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문화, 출판, 언론 이쪽 산업의 변화와 부분적인 쇠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학생을 길러도 그 학생이 장기적인 전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학술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이미 학교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교수들 또는 자리를 잡고 있는 연구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연구를 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얘기로 결국은 전락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생태계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서 학술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곁다리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왜 우리가 학술적인 내용에 있어서 치우침이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인문사회 연구가 점점 더 산업 분야의 뒤처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죠. 왜 이런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인문사회연구본부에 들어와 있는 인문, 융복합,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분야의 각 지원 과제들을 키워드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요, 1위부터 5위까지가 거의 대부분이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주제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거 연구재단이 톱다운으로 내린 과제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 과제들을. 이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 이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는 연구자들에게 이렇게 해설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처해 있는 현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 생활을 시작할 때는 각 학교에서 주는 연구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연구비들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점점 더 이 대학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재단이나 국가가 주는 연구비에 의존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나온 연구비들은 그 연구비를 따오기 위한 시드머니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외부의 연구 펀드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문 연구에 있어서 관치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이라도 주고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연구비라도 만들려면 일정한 주제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결과를 보고 한탄하면서 얘기한 것이 연구의 다양성을 보존해 주는 것이 오히려 톱다운이네 라고 한탄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과제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미래의 학술 정책을 만들려면 어떤 점에서 더 연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선진 사례의 몇 가지 벤치마킹, 여기서도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주셨습니다. 유럽 사례에 대해서는 다소 좀 빠진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아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연구가 살아나기 위해서 좋다고 전제가 되는 것은 우리 학술 연구의 이 현황 자체, 특히 아까도 고등교육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등교육과 연관된 현황 자체, 학문 후속 세대가 길러져 나가고 있는 현황 자체,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만 정책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배우고 토론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비 단장님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게 이 학술 정책이랑 고등교육이 잘 연계가 돼야 되는데, 특히 그 이전에 학술 생태계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이 이제 선행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셨고요.
또 지금 연구재단에 계시니까 그 과제 선정된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실증적으로 키워드 분석을 해서 지금 이제 너무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학교 현실이 비슷할 겁니다. 교내 연구비라든지 이건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줄어드니까 결국은 이제 그 외부의 특히 연구재단이나 다른 외부의 연구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남의 입맛에 맞는 선정률이 높은 이런 쪽으로 오히려 주도권을 뺏겨가고 자율성을 스스로 뭐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진단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연구자들도 또 할 얘기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는데요. 지금 그 줌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연구관님 지금 연결해서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덕난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는 거죠?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예, 잘 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같이 좀 말씀을 못 나눠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는데요. 또 이렇게 줌으로 또 연결을 시켜주셔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현섭 총장님, 아니 부총장님은 제가 교육과 관련된 여러 글들을 통해서도 자주 배웠던 인사는 못 드렸지만요. 그래서 오늘 또 귀한 발표 말씀 듣고 그리고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아마 이제 뭐 입법적인 측면이나 이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어떤 입법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해 달라 뭐 이런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또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제가 국회에서 그냥 공무원으로만 연구직 공무원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회 활동을 제가 10여 년 동안 이제 꾸준히 해 왔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만큼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교육법을 주로 연구하는 대한교육법학회 수석 부회장도 이제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학술지와 관련해서도 뭐 여러 군데 학술지들을 특히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등재 학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등재 작업들을 제가 했었고 그래서 이 학술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좀 뭐 외부자는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론자의 역할 측면에서 좀 같이 궁금한 점,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점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 자료에 보면은 그 제일 먼저 이제 발제문에 나와 있는 학술진흥법상의 학술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연구진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응용 내지는 또 활용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당연히 좀 추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무총리사나 경사연에서 하는 정부 출연한 연구보고서 평가에서도 보면 100점 만점에 지금 좀 낮춰져서 30점인 거죠. 정책 연구의 경우에 정책적인 활용도 그래서 법 제도적인 개선 방안 또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 이런 정책 및 정책 활용 및 실현 가능성 이것들이 평가가 되는데 약 한 30점 정도가 여기에 배정이 돼 있다. 그런 만큼 연구 결과를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또 실현 가능성 있게 할 거냐 이거는 인문 사회학 분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굉장히 좀 강조는 하고 있다. 그런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부도 그렇고 연구재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출연연 원장들이나 출연연에서도 강조만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정책적 사회적 활용 또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적으로 뭔가 높이려는 노력이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 함께 역량을 좀 제고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걸로 평가를 할 테니까 알아서 끌어올려라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두 번째로는 이러한 학술 정책이 지속 가능성이나 중장기성, 자율성 제고 이런 측면은 앞에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6개월짜리 연구, 3개월짜리 연구, 1, 2개월짜리 연구 막 쏟아져 나오죠. 어떤 때는 뭐 한 2, 3주 만에 연구해달라 그러고 나중에 기간만 보고서상으로 맞추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의 문제의식이 너무 과소한 것 같다. 그래서 특히 교육부 그리고 다른 행정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급한 뭐 상황은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연구과제를 끌고 가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국회에 와서도 설명하고 국민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제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아마 행정부 관료들 스스로도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할 수 없이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뭐 제가 다른 말씀도 좀 써놨지만 정말 좀 중장기적인 계획 제대로 세워서 좀 해보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학술진흥법에 조항을 신설하거나 현재 4조가 학술진흥 정책의 수립인데요. 좀 중장기 종합계획과 시행계획도 좀 수립하고 여기에 그런 부분들을 꼭 좀 넣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1, 2개월, 뭐 3개월, 6개월짜리 연구해가지고 국가에 수없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국가학술정책 총괄기구의 필요성인데요. 일단 연구진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당연히 조직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설치 시의 소속과 유상이 어떠냐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행정기관 소속위원회가 있고요. 대부분의 뭐 자문기구, 심의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연구진이 고민하는 기구는 이 자문기구나 심의기구처럼 설치가 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자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대표적으로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나 그다음에 내년에 시작되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뭐 이런 기관들이 이제 행정권한 예산권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죠. 그리고 이제 위원회 명칭에 혁신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좀 법적인 용어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모호하다. 혁신이 뭔지는 너무나 모호하고요. 사람들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은 학술정책위원회나 또는 학술진흥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명확한 명칭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이제 발표자께서도 융합적 연구, 학제간 연구, 실용적 연구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연구를 지향하는 학술단체 경험이 있거나 또 그런 연구를 실제로 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학자를 좀 포함을 시켜야 그래야 이 융합적 학제간 실용적 연구가 되지 기존에 이런 거 안 해본 분들이 이 기구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연구재단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 융합적 학제간 연구 제대로 좀 해보신 분들이 이거를 PM을 하든 아니면 뭐 기획을 하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잘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학술정책 총괄기구는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 정부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어차피 위원회로 해서 자문기구나 이렇게 설치한다 그러면 느낌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이나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실제로 실효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발표문에는 없었지만 그 인문사회과학 학술 연찬이 가능한 국가학술센터를 좀 건립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술의 전당 있죠. 시도별 컨벤션 센터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의 전당은 없죠. 학술의 전당 없고요. 그래서 좀 인문사회과학 그 학술 연찬을 하려면 그 기반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뭔가 모여서 입주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협업도 하고 뭐 학술지와 관련된 부분들 등등 하려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상당한 정도 예산을 좀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요거는 계속해서 해당 학문 분야들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어느 특정 누가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 공간을 마련하는 일을 좀 교육부하고 연구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과학기술 분야 이런 데는 이미 다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고요. 한국교육행정학회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고 한국교육학회를 포함해서 공동 명의로 해서 국가기관에 건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그런 게 융합적 실용적 연구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있는 국회입법 조사처가 이런 거를 많이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각 분야에 약 한 100여 명의 박사 또 변호사 등이 있고요. 그리고 입법고시 출신 또 뭐 저기 공무원들까지 포함하면 이 전문 연구자들이 약 한 120, 30명 이상 있죠. 그래서 그들끼리의 협업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뭐 다 아시지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출연연에서 하는 기본 연구나 뭐 저 연구재단에서 받아서 하는 기본 연구에 분명히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융합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학제간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진 구성되는 걸 보면 그냥 구색 맞추기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빼버린다든가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연구진 구성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출연연에도 내부 공동 연구진들 속에서도 연구 협업이 안 된다는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이거 연구재단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부도 모르는 거 아니고. 근데 전혀 해결하려고 의지나 노력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학술지 평가나 뭐 등등등 하면 연구재단이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요. 연구자들 계속 거짓말하게 만들잖아요. 이 문제 해결을 하라고 연구재단이 있는 건데 물론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장님과 코끼리 비유를 했는데 우리 이 융합적 학제간 연구 제대로 못하면 현실 문제는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교육 분야를 하지만 교육 문제는 교육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국토, 그다음에 뭐 부동산, 경제, 산업, 뭐 보건, 행정, 안전 다 걸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거기 있는데 거기서 문제의식을 끄집어내서 학술 연구를 해야죠. 그런데 전혀 융합적 학제간 연구가 안 되면 결국 이론에만 그치는 보고서로만 그치는 연구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정책적 사회적 활용도가 떨어지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진의 의견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다음에 연구재단에서도 정말 이건 좀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학술진흥법상에 그 앞에 다른 토론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제5조 1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해서 이 지원의 근거들은 있습니다. 사업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할 수 있고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근거들이 있는데 거기 대상에 보면 기관 또는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인문사회학 분야의 학술단체 요거는 규정이 있으니까 좀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학술단체 정의에 개별 학술단체만이 아니라 학술단체 연합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합에 대해서 사업위탁이나 출연금 지급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뭔가 융합적 학제간 연구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덕란 조사관님, 연구관님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발제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너무 단기에 치우친 연구 기간이 문제라든지 또 발제문에는 없었지만은 제안으로서 국가 학술센터 같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문제, 또 융합과 실용적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조항별로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이런 안도 내신 것 같습니다. 가령 그 학술단체 연합을 학술단체 속에 더 이제 포함시키는 이런 안 같은 것이죠.
예, 토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어서 막바로 다음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도 유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이사를 맡고 계시고 지금 서울대 영문과에 계시는 이재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또 뭐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기초학술 분야의 어떤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하는 어떤 그러한 법률 기본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기초학술 기본법에 대한 어떤 것은 발표집에 이렇게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가름할까 합니다. 그 전에도 많은 이런 학술 정책 포럼이 있었고 그래 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 얼핏 보니까 이 학술진흥과장님 교육부에서 이제 나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떻게 뭐 부탁 말씀 겸 좀 쓴소리를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포럼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가 좀 더 학술 정책을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어떤 그런 측면의 어떤 법적인 문제, 예컨대 이 기본법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기구 설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교육부에서 학술진흥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학술진흥과의 과장님 같은 경우에 너무 자주 바뀌는 어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학술 정책이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어떤 그런 측면도 그런 어떤 단기적으로 그 책임을 맡은 분들이 일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하윤섭 부총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학술 정책을 진단할 때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인문사회 분야 예산 부족이다. 뭐 단기 성과 위주로 이렇게 하고 양적 생산성 중심을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장기적이고 안정적 학술 정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학술 정책 전담 기구가 없다, 부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합리성만 따지는 그러한 어떤 연구비 관리를 한다. 뭐 이런 어떤 문제점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가 하루 이틀 이렇게 진단된 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떠한 것들이 지금 제대로 만족스럽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시작 부분에 유기홍 의원님께서 인문사회 쪽에 이 연구비가 전체 R&D의 1.2%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이제 해소해야 바꿔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것 아까 발표에서 이 R&D의 어떤 성과율이 95%라고 그러셨는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어떤 성공적인 어떤 연구만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풍토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 교수님들, 연구자들이 계속 오랫동안 해왔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 과제를 통한 어떤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실 실패 연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학문 풍토, 연구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선도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과기정통부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장기적 안정적 학술 정책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발표에서 학술 정책 혁신위원회라는 어떤 기구를 제안하셨는데 이러한 어떤 것이 어느 기구가 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한데 마냥 이렇게 이 연구 차원에 머물러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술정책 전담기구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온 것이고 인문사회 분야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뭐 학술원 문제 그런 기구도 이제 제안된 게 오래전인데 어떤 단계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우리 하현석 부총장님이 학술을 이렇게 하면서 학은 어떤 측면에서는 지에 해당되고 술은 어떤 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전체 학술 정책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지와 행이 이렇게 합해지는 지행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술 정책에 관한 어떤 그런 연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어떤 직접적으로 실천을 하는 실행을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 우리 학술 정책에서도 이 지행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부라든지 한국연구재단이라든지 과기정통부라든지 이러한 어떤 정부 기구나 아니면은 정부 관련 기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표현이 뭐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습니다. 동양의 것을 먼저 말하면은 1000번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천사 불여 일행이라 이런 어떤 것이 저는 굉장히 평상시에도 즐겨 사용하는데 학술 정책 관계에서도 이 말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 또 서양에서는 practice what you preach 말하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어떤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학술 정책 포럼 같은 경우 올해에도 4차례 걸쳐서 이래 하는데 이러한 것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나라도 실행하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초학술 기본법 같은 거 또 이제 어떤 학술 정책에 관련되는 전담기구 같은 이런 어떤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부의 활동을 기대하고 물론 이제 우리 하유경 과장님께서 이 학술진흥과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우리 하 과장님에게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판적인 어떤 시각은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힘있게 힘차게 일해 주시면은 많은 연구자들, 많은 교수들이 크게 응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이렇게 쓴소리를 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학술 정책 측면에서 많은 어떤 그런 고민과 실행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영 교수님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종합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논의 많이 하고 이 포럼도 지금 4번째인데 일단 실천이 중요하다.
이걸 저는 키워드로 봤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토론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오늘이나 이전에 나왔던 것을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 가시적인 걸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유경 과장님께 드린 말씀은 아마 하유경 과장님이 마지막 토론자이시니까 그때 어떤 답변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5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구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서울대 의대 교수로 계시는 최은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먼저 이 인사총이 발족이 돼서 이 포럼 4번째까지 오신 거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 기초연구연합회는 생소하시게 들리겠지만 2017년에 창립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공계에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모임인 화학회, 그다음에 생명과학회, 기초의학, 그다음에 기초공학 등 여러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학회의 연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저는 저희 기초연합 포럼에 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와 너무나 같은 내용을 고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주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의 연구의 어려움은 저희 이공계 기초연구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예산이 경제 발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그 기초 기반 연구의 진행이 어려운 것은 인문사회계뿐만이 아니라 저희 기초 연구 분야, 이공계 기초 연구 분야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와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국가 연구 지원 시스템의 불안전성에서 비롯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이 전부 경제 발전을 위한 목적에 치우쳐 있습니다. R&D 예산의 한 50% 가까이가 경제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목적인, 그러니까 이러한 기초 연구라든지 혹은 인문을 위한 연구비에서 지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목적 연구, 즉 기초 연구 지원마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그랜트 사업을 이 태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재단에 신청을 해서 경쟁을 통해서 연구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지원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저희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실은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그의 가치를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향후 우리가 G9인지 G7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의 다양성, 생태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생각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여러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 굉장히 우리나라 연구 지원 시스템의 특이점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즉 어떤 연구가 다 목적 지향적 혹은 그랜트 베이스이지 대학의 연구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의 대부분이 4개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 대학 연구진흥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대학에 투자를 합니다. 대학 연구가 진행이 될수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이름을 풀자면 대학에 있는 대학 연구를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국가들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초 연구가 활발할 수 있는가 보았더니 이 대학에 주는 연구 자원 지능금을 통해서 인문사회나 혹은 기초 연구에 훨씬 더 많은 배정을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골고루 지원이 되는, 즉 목적성으로는 경제 지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대학 지능금을 통해서 기초 연구를 많이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전체 기초 자연과학 분야가 뭐 23%, 대학 지원금 23%, 공학이 23%, 인문계가 2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 대학 연구진흥금에서 지원하는 게 자연계학은 29%, 그다음에 공학은 10%, 그다음에 인문사회 계열이 20%. 그 안에서 조절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듀얼 서포팅 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뭐 일본에서는 뭐 각 교수들한테 그랜트를 뿌렸다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대학 일반 연구 진흥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학의 연구 진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는 산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키워야 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식의 생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였거든요. 지금은 교육과 연구로 양분을 되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근데 실은 진정한 교육이란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죠. 그래서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을 같이 동참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을 하면 이들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 그런 인력이 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큰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은 이퀄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는 그냥 교수 개인이 하는 그랜트를 따와서 하는 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연구기관으로 인지가 되어서 대학에 연구 의지가 있는 대학은 지원을 해서, 그리고 대학원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각 단과대학이 각자의 연구에 따른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일을 통해서 기초연구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결국은 대학 내 인력 양성과 그다음에 연구소가 활발해지는 것,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대학 내에 전임 연구원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 연구 보조원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대학이 정부 의존도가 높습니다. 연구에 있어서 정부 의존도가 높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연구비의 상당 부분을 경제 발전에 치중해야 될 정도로 기업들이 대학에 발전금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교육부에서 대학을 연구기관으로 인지를 해서 대학 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원 중심의 지원 체계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면 결국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을 보면 OECD 대학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한 마련은 충분히 정부 부처에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대학이 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야 그러한 인식이 정부, 그다음에 사회 각자들에게 모두 다 퍼져서 대학에서 연구가 활발해지면 결국 기초 연구가 활발해지는 거고 인문사회, 그다음에 기초 이공계가 융성해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지속 가능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영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초 연구를 하는 분야랑 인문사회 현실이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방안으로 내주신 것이 대학을 교육기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으로도 보고 연구 지원을 대학 단위로, 대학으로 해서 대학에서 기초 학문이라든지 인문사회 이런 분야에도 골고루 그 연구를 해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을 맡으신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하유경 과장님을 모시고 토론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좋은 발제 맡아주신 하현석 교수님 그리고 많은 토론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3회에 걸친 세미나 통해서 저희도 이제 학술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 정비, 예산 확대, 조직 정비에 대한 많은 실용적인 제언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무리 발제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또 변화를 준비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이제 유기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발제에서 하현섭 교수님께서 이 학술 정책 정당화의 논거 파트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좀 간략하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이제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30일 과방위 법안 소위 그리고 12월 3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혁신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 예정된 이제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하면 지난 1년 반 이상에 걸쳤던 이런 진통이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주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간 인문사회계에서 지적되어 왔던 연구 노트에 기초한 연구 관리 내용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의 인문사회 및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적용 조항이 변경되면서 동법에서의 적용을 제외받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연구 개발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교육부가 관장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재 처분 또한 많은 부분에서 교육부 관련 법령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발제에서 하 교수님께서 이제 과학기술 관련 법령들에 기초한 통제의 방식과 지식 생산 관행에 대한 적극적 제어가 필요하고 인문사회 학술 연구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 학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주시고 많은 이제 토론자들께서 동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다행히 올해가 가기 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런 획일적 제어의 극복을 일부나마 이루어냈다는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이제 학계 뜻을 전달해 주시고 공감하여 주시고 지지하여 주신 인사총 포함한 이제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개선만으로는 당연히 충분하진 않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학술 정책 발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어떤 시간만큼의 더 많은 실천과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제에서 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리아 R&D 패러독스의 극복이라는 표현대로 어떤 안전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 우리 인문사회 그리고 기초연구 학술활동의 혁신과 활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대전환의 시기에서 지금의 이 혁신법 사태에서 그래도 이제 어떤 모아진 어떤 합의 고양된 의식을 공유한 만큼 어쩌면 지금이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재영 교수님께서 실천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많이 제안된 그간 이제 저희가 제안받은 또 추진 전략을 실천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학계, 민간 그리고 이제 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어떤 실천의 추동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이제 저희도 희망합니다. 제안하여 주신 바 이제 연구 행정의 지나친 관료화를 억제하면서도 학문의 융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특히 이를 위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거는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은 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천의 과정에서 동시에 염두를 두어야 될 그런 중요한 전략이자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 교수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이 학술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매우 공감하면서 저희도 이후 이제 과업으로 삼고 있는 학술진흥법의 전체적인 개정 이 방향과 2022년 이후에 이제 향후 업무 추진 방향에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혁신법 개정이라는 이제 성과라면 이제 그 성과 결과를 이끌어낸 것도 어떤 이제 학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학계의 우려 그리고 자발적인 개선 의사의 결집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술 혁신을 위한 여러 논의가 휘발성을 갖지 않고 결실을 이끌어내는 논의가 되기 위해서 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모드 1에서 모드 2로 전환하는 방식의 융합, 개방, 실천이라는 키워드가 더 와닿는 이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학술 정책이 이제 그동안 환경 변화를 많이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지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이 이루어진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예산적인 측면이 될 텐데요. 참고로 22년도 인문사회 기초 연구 그리고 인문학 지원은 일단 매우 소폭이긴 하지만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이제 인문사회 분야 학문 후속 세대 및 우수 연구자 육성을 위한 개인 연구 과제당 지원 단가가 좀 인상을 하고요. 또 인문사회 분야 중심의 융합연구 우수 사례 창출을 위한 연구소 사업을 신설하는 그런 변화가 2022년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최은영 교수님 이공 분야에 대해서 또 많이 지적 주셨는데요. 이공 분야에서도 이제 박사 후 연구자 등 학문 후속 세대를 지원하고 대학 중점 연구소 등을 지원해서 대학의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대학 보호 분야 등 그간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분야를 지원하여 균형 있는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공학 학술 기반 구축 관련한 예산은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반적으로는 학술 자원 확보 및 공동 활용 지원을 위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와 또 대학 간 지식 정보 격차 완화 추진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도 이제 소폭이지만 이제 확대된 만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2022년도 학술 연구 방향이 보통 1월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현장에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윤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관점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제에서 하 교수님께서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을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연구자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동시에 연구자의 책무성 확보 방안, 또 문화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학계와 대학의 동창 방법에 대해서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잘 짚어주셨고 오늘 이제 토론에 와서 보니 김재호 팀장님께서 또 이제 3 스트라이크 아웃 또 이제 그 과제 운영 방식의 비효율성 공공기관 그리고 이덕란 연구관님께서도 어떤 관행 타파의 필요성 이런 점에서 같은 맥락에서 짚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처 내에서 저희 학술진흥과는 연구에 관한 이제 폭넓은 지원 정책을 담당함과 동시에 또 연구 윤리에 대한 제도 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구의 자율성 그리고 연구의 책무성 이런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지속적 연구를 담보하는 이제 두 개의 단단한 기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도 성숙해 가면서 다양한 가치의 수용의 폭과 장기간의 학문적 투자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동시에 정직하고 책무성 있는 연구와 엄정한 대응에 대한 이런 기대 수준 또한 나날이 높아져감을 업무를 하면서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서
우리 학계가 가장 먼저 또 응답하고 논의를 선도해 나가면 학술 정책에 대한 보다 큰 신뢰와 범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덧붙여 보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토론회가 되다 보니까 실천을 마지막 키워드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서로 응원해 주면서 실천을 이끌어 나가는 내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유경 과장님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발제에서 나왔던 내용뿐만 아니라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에 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오늘 나온 것 이외에 이전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실천 의지가 있다. 이것을 강하게 피력해 주셔서 앞으로 아주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감안해도 시간이 약간 이제 지나서 사실 다른 의견도 또 토론자분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의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이제 다른 기회를 기약해야겠습니다. 오늘 토론 말씀들 해주셨고 의견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하신 하현섭 부총장님을 모시고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 주신 거 다 소중합니다만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된다 그러니까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문사회 연구자들 그리고 기초학문 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임을 갖게 되고 이런 이제 토론을 하게 된 게 사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만들어지면서 대단히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정이 됐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사라질까 봐 대단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주최하는 이 모임이 오늘 4차로 마지막 포럼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학술 정책을 재정립하는 사회적 대화는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한 해 토론은 총론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방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내년부터는 강론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모멘텀이 계속될 수 있기를 그러는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지막 멘트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2021 학술 정책 포럼으로 지은 것처럼 2021년의 학술 정책 포럼은 여기에서 마치지만 앞으로 지금 하현섭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학술 정책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나 열정 이거는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